네, 녹화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 그러면 2024년 여름 학술대회 중동부 유럽 학회와 그리고 동유럽 발칸 연구소와 그리고 인문사회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선은 이제 동유럽 발칸 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상원 선생님 개회사 그리고 좋은 얘기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리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 외대 동유럽 발칸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사원입니다. 저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학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신규 교수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른 분들도 아마 뭐 엄태영 교수님도 그렇고 이상동 교수님도 그렇고 서로 협력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 주제는 중동부 유럽 통합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통합 주제로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 연구소가 이제 인문사회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김정환 교수님이 단장님으로 계신데, 이제 마지막이죠. 2단계 3년차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내용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들이 너무 많고 외부에서 오신 우리 김상원 교수님, 저희 동유럽 발간연구 편집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철원 교수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하얀 교수님, 뭐 내분지 외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 맡아주셨고요. 우리 송병준 교수님은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발틱 관련해서 발표를 아마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중동부 유럽 학회장님이신 우리 그, 어, 황성호 교수님, 너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앞으로 1년이 마지막 학술대회, 프로젝트 마지막 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를 우리 김정환 교수님과 다른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더 좋은 주제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방학이 곧 시작되거나 아니면은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그리고 학문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 한국중동부유럽학회 회장님이신 황성호 교수님 축사를 아주 좀 멋있는 축사를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중동부 유럽학회장 황성우입니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예, 우리 엄태현 선생님 일단 손들기 하셨는데, 박수.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 제 노트북에서는 순간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순간적으로. 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진규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뭐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더운 날 이렇게 힘들게 좋은 글 써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저는 이제 김정환 연구단장님, 그리고 우리 김상원 동유럽 연구소장님, 그리고 김진규 선생님 포함을 해서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관계자 선생님들께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먼저 드립니다. 명칭은 공동발표라고 학회 이름을 주셨지만 실상 한 거 하나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언 기회까지 주셔서 더더욱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좀 하여튼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중동부 유럽 통합의 작용과 반작용인데 제 전공이다 싶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작년 2월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유럽 이야기가 최고 핫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엊그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이 또 베트남까지 방문하면서 어찌 보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어, 한미일 북중러 이런 진영 간의 대립이 다시 또 소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현재 갈등의 발화 현장인 그 유럽 이야기, 특히 이제 중동부 유럽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제가 그 학술대 발표문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거는 이상하게 일정이 좀 꼬여서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일찍 나가봐야 된다는 점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1부에 맡아주신 우리 김신규 선생님, 김상원 선생님, 그리고 이철원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언제 오실까 해가지고 좀, 예, 언제 오실까 좀 기다렸는데, 예, 예. 너무 감사하고요. 2부에서 발표해 주시는 이하얀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철민 선생님, 송병준 선생님도 오랜만에 얼굴 한번 뵈려고 했는데 아직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6분 모두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모쪼록 좋은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이렇게 박수가 축사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뭐 일단 정신적인 지주이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동부 유럽학회 회장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건 물질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해요. 네, 영수증을 보내주시면은 영수증 처리하겠습니다. 저녁 드신 다음에요. 예, 예. 아예 그 아닙니다. 영수증 농담입니다. 네네. 보내주십시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홍병준 선생님은 저기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립니다. 독거노인이라서 이게 이렇게 날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아무래도. 네, 일단은 뭐 송병준 선생님 없이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단행본 준비하는 뭐 일환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형식상 뭐 이런 거 좀 딱딱함이 없이 발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토론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러시죠. 뭐 저희 오늘 저녁 6시에 또 저녁 약속이 있어요. 우리 회장님 참석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예, 네. 참석. 예.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수증만 6시 주십시오. 저희가 6시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제가 오늘 뭐 할 일이 있어서 학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빨리 끝내서 최소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되게 많으신 거 다 아는데 그냥 함축적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개회식해서 개회사 김사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축사 황송 회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개회식은 마치고요. 저희가 뭐 쉬는 시간 이런 거 없이 그냥 진행하시죠, 뭐. 뭐 어떠십니까? 우리 사업단 연구 책임자 김종환 교수님. 그냥 진행해도 되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제1부 그냥 시작하시죠, 뭐 저희 빨리 해서. 일찍 시간은 제가 4시 혹은 4시 반까지 잡아놨는데 조금 더 일찍 끝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따 또 저녁 자리에서 말씀 나누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1부 김정환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대 눈만의학과 김정환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 인문사회연구소 사업단 연구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뭐 최소 한두 번 이상 다 뵀던 것 같고요. 일전에 또 이천훈 교수님 저희 세미나 독해에서 뭐 경제 분야에 탁월한 연구 실적으로 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훈 교수님, 황성훈 교수님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4년 여름 학술대 중동부 유럽 통합의 적용과 반작용이라는 주제하에서 이제 1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는
동유럽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계신 김신규 교수님, 그리고 국민대학교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에 계신 김상원 교수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이철훈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되니까요. 각 교수님께서는 한 20분 정도 본인이 연구하신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허락되면 세 분 교수님 뭐 짧게 토의하고 2부로 가던가, 만약에 시간이 녹록치 않으면 나중에 1부, 2부 끝나고 전체 토론을 하던가 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동유럽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계신 김승규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유럽 통합 이후 CEE 민주주의 퇴행, 헝가리와 폴란드 사례를 통해서 라는 주제의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제 파일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 다 보이시나요? 네네. 자, 제가 여기 발표집에 넣은 내용이랑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당초 진행할 때 폴란드하고 헝가리를 따로 사례를 좀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폴란드 편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작성하기가 좀 어렵게 됐고, 헝가리도 마찬가지라서요. 제가 일단은 지금 맡을 내용이 헝가리, 폴란드를 제가 그냥 일단 하나를 쓰겠다고 생각했고, 원래 맡아야 될 체코 편을 아직 작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헝가리와 폴란드 사례를 통해서 전체 중동부 유럽에서 민주주의 퇴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책자에 있는 내용은 헝가리와 폴란드 사례만을 다뤘는데, 지금 발표문에서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얘기도 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희가 책자 낼 때는 한 꼭지를 더 집어넣어서 이 내용을 좀 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제가 발표문에 실었었던 이 본문 내용도 같이 조금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유럽 통합 이후의 포퓰리즘,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 그리고 유로 회의주의,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짬뽕시켜 놨습니다. 그중에서도 헝가리와 폴란드 사례를 좀 집중적으로 봤고요. 중간중간에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얘기도 조금씩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단 2004년도 이후에, 그리고 2007년, 2013년까지 중동부 유럽의 11개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사실상 구조적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프리덤 하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민주주의 평가 기구에서 이들 국가들은 11개 국가는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중동부 유럽에 있는 비세그라드 4개국, 이들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일단 내렸습니다. 그게 한 2004년도 이후에 2010년도까지 딱 이들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완전히 공고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세였었는데, 근데 문제가 2010년을 전후해서 중동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또 저희가 지금 살펴볼 폴란드하고 헝가리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등장을 하고 이 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정치학계나 이런 세계 국제 정치 해설에서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지난 10년 혹은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퇴행한 국가 중에 가장 심각한 국가가 헝가리다. 이렇게 빨리 민주주의 질적 수준이 하락한 예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다. 내생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보통 민주주의가 퇴행할 때는 뭐 쿠데타나 혹은 전쟁 통해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상적인 선거를 거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퇴행한 국가는 사실상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민주주의 평가기관에서는 헝가리 같은 국가는 이미 권위주의로 넘어섰다, 민주주의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2023년 10월 저 폴란드 총선 있기 전까지 폴란드도 이제 거의 비슷한 식으로 평가했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제 권위주의 국가는 약간 중간 상태에 있는 하이브리드 정권쯤이 된다, 뭐 이렇게 평가했는데, 일단 폴란드 같은 경우는 2023년 10월에 총선에서 시민연단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정당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그 상황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주목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요지로 글을 작성했겠습니다. 보통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상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발생하고 민주주의가 역전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중동부 유럽에서는 이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이런 외생적인 요인이라 내생적인 요인, 즉 선거를 통해서 정상적인 자유선거, 경쟁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그 정권 자체가 민주주의를 직접 파괴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폴란드의 법 과정이 그리고 헝가리의 시민동맹의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아주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약간 좀 덜한 수준이지만 체코에 있어서 아노라는 정당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스메르라는 정당이 사실상 퍼퓰리즘에 기반하고 있어서 이 퍼퓰리즘에 기반한 정당이 집권을 한 다음에는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민주주의 퇴행의 주체는 일단 퍼퓰리즘이라고 우리가 흔히 설명을 하는데 퍼퓰리즘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 등장한 그 소위 법과 정의가 내세우는 퍼퓰리즘 그리고 헝가리의 소위 피데스가 드러내는 그 퍼퓰리즘, 체코의 퍼퓰리즘, 체코의 아노가 그 내세우는 퍼퓰리즘, 슬로바키아에는 스메르가 내세우는 퍼퓰리즘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퍼퓰리즘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퍼퓰리즘이라는 건 사실상 이데올로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기생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회를 두 개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동질적 그룹은 순수한 국민과 그러니까 한 측에서는 순수한 국민이 있고 다른 한쪽은 부패한 엘리트가 있다. 그리고 정치는 이러한 순수한 국민들의 일반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이제 제가 퍼퓰리즘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정의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퍼퓰리즘이 내세우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파 정당들이 내세우는 소위 보수주의와 좌파 정당이 내세우는 소위 그 이데올로기하고 완전히 다른 걸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정의할 수 없고 이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사실상 사회를 두 개의 그룹으로 사실상 갈라치게 하는 것이죠. 누구냐면 기존까지 집권했던 엘리트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피해만 봤던 국민. 근데 그 엘리트는 부패하고 국민은 순수하다. 그래서 포퓰리즘 정당은 이 순수한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거를 내세우는 것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국민 중심주의 그리고 선과 악 그러니까 국민은 착하고 그리고 엘리트는 나쁜 놈이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그래서 반엘리트나 반기성주의, 반기성 정당을 내세우면서 집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사실상 주인 이데올로기에 기생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익 포퓰리즘과 결합해서 소위 그 네티비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극우주의 이거를 내세우는 것도 있고요. 좌익 이데올로기와 결합해서 재정을 이렇게 확대하는 그 재정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좀 사실상 복잡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거 폴란드의 법과정이나 그 뭐 헝가리의 피데스 그리고 체코의 아노, 슬로바키아의 스메르 같은 정당들 자체는 실제로는 우익 정당도 아니고 좌익 정당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격을 보면 좌우의 모든 이데올로기에 결합된 소위 하이브리드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건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 큰 문제가 저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국가에서 이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정당들이 제1당이 되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뭐 개헌 의석을 차지하거든요.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니까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러면 이들 4개 국가의 국민들이 사실상 포퓰리즘에 경도되는 상당히 수준 낮은 수준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유권자들 자체가 이제 좌우 이데올로기에 하나도 이렇게 좌우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있지 않고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만 공략하면 이제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동부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등장했기 때문이고 그 포퓰리즘이 등장한 요인은 기성 정당들이 너무 잘못했고 기성 정당들을 비하하는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을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겁니다. 하이브리드 포퓰리즘인데요. 그러니까 기생하는 자기가 우익 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지 혹은 좌익 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지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이 사실상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건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것은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이렇게 된 거는 어떤 경제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회의 정치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성 정당과 기성 엘리트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 뭐 쟤네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집권하면 된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굉장히 쉬운 답변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은 당연히 이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 포퓰리즘 민주주의. 여기서 포퓰리즘은 사실상 민주주의하고 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체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퓰리즘 정당 자체가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기 때문에 이들도 민주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보시면 차이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 그리고 그 보편선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건 보편적인 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편선은 누가 구현하느냐 바로 일반 국민들이고 그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다.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중첩적인 이해가 합의입니다. 서로 뭐 충돌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사실상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건 절대적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바로 국민들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내세우는 건 입헌주의입니다. 법치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건 일반 의지입니다. 국민들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이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반 의지, 국민들의 어떤 정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이게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악이고 우리는 선이고 그리고 합의할 것은 없어.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이야. 법이 있을 때 그 법은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어. 일반 국민들이 그 법을 싫어하니까. 뭐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마도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관찰할 때 우리나라도 포퓰리즘 민주주의에 상당히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현재 집권당일 수도 있고 혹은 현재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고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도 어떻게 본다면 포퓰리즘 민주주의에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중동부 유럽에서 내세우는 그 포퓰리즘에 기반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또 보시면 적에 따라서 극자와 극우와 결합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쭉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사례입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하고 있어서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도층하고 결합한 소위 테크노크라트 포퓰리즘, 소위 뭐 앙트레프레니어십 포퓰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폴란드나 헝가리는 기성 정당이 포퓰리즘화돼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체코나 슬로바키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가 혹은 기술자들이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신생 정당을 만들어서 신생 정당이 집권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그 아노 2011이라는 정당 자체가 이제 테크노크라트 혹은 앙트레프레니어십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정당을 대표하고 있는 바비슈라는 사람은 체코 제1부자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고 모든 이제 미디어를 다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내세우는 것이요. 내가 기업을 무일푼으로 성공시킨 것처럼 내가 나라를 성공시키겠다 뭐 이런 것으로 사실상 집권을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형적인 테크노크라트 혹은 앙트레프레니어십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쭉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퇴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 민주주의 퇴행되면 바로 유럽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전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포퓰리즘을 경도돼 있는 정당이나 그 인물조차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고 실제로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포퓰리즘 정당은 유럽연합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식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그 성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퇴행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로 회의주의가 등장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그 도식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 퇴행을 주도하는가 포퓰리즘 지수를 살펴보면 바로 이제 여기가 폴란드, 그 헝가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습니다. 개별 정당의 포퓰리즘 지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집권하고 있는 정당들 자체가 포퓰리즘이 최고 높습니다. 포퓰리즘 그 수준이.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레토릭을 가지고 분석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당의 어떤 공식적인 선거운동, 공식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그 정당 당수의 어떤 발언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이 정당이 해당 기간에 얼만큼이나 많은 포퓰리즘 레토릭을 이렇게 하고 말하고 시행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보통 다른 일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소수 정당들의 포퓰리즘 지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다수 정당, 즉 집권하는 정당의 포퓰리즘 지수는 상당히 낮고요. 근데 여기 폴란드하고 헝가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포퓰리즘 지수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퓰리즘이 상당히 만연돼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체코에서의 포퓰리즘 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포퓰리즘 지수가 낮은데 상대적으로 폴란드나 헝가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포퓰리즘을 내세워서 집권한 정당들의 포퓰리즘 지수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폴란드와 헝가리는 포퓰리즘이 계속 득세를 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주요 정당의 그 포퓰리즘 레토릭이 가장 강하다. 반면에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퓰리즘 지수가 약간씩 낮아지고 있고 주요 정당 그리고 포퓰리즘 집권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당의 포퓰리즘 레토릭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대충 볼 수 있는 그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저 민주주의 퇴행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저는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자유민주주의 정의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로 제가 쓰고 있는 것에서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견제와 균형 그리고 삼권 분립에 대해서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견제와 균형에서 어떤 면을 보고 있냐면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과 삼권 분립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건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것이 퇴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지 못한다.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사법부와 입법부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행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이 포퓰리즘 지도자가 미디어, 그러니까 보통 그 어떤 권력을 제어하거나 권력을 이렇게 그 작동을 멈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미디어를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체코의 바비시 같은 사람은 자기가 체코에 있는 주요 언론사를 모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문사뿐만 아니라 방송사, 라디오, 뭐 인터넷, 뭐 포털 이런 걸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의 정부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이거를 어떤 비판할 수 있는 미디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국가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가 직접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측근 혹은 소위 뭐라고 할까요? 올리가리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측근인 올리가리들을 이용해서 미디어를 그 다 사재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비판적인 내용을 결코 이제 발표를 하지 않죠. 좋은 면만 막 부각시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건 견제와 균형과 삼권 분립이 저해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사법부와 그리고 미디어의 독립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그 아주 조직적으로 지행하고 있다. 이걸 볼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포퓰리즘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행 그리고 유로 회의주의를 세 가지를 보는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동일시하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겁니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퇴행이 동일한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국가는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을 하고 혹은 포퓰리즘 정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하는 그 순간 이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포퓰리즘의 레토릭이나 포퓰리즘 행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퇴행되지 않는 국가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비세그라드 4개국에 보면 현재 그 포퓰리즘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고 그 세력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과 삼권 분립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그것이 바깥으로 보여지기에는 유럽 회의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연합과 대립하고 있다. 이게 동일시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동일시하는데 이제 결코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수를 잠깐 보시면 여기 있는 게 폴란드 지수고 여기가 헝가리 지수입니다. 뭐 둘 다 이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파란색으로 이게 뭐죠? 실선으로 된 것을 보면 2005년과 2023년 현재까지를 보면 이 지수 떨어진 거를 이제 대충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기둥은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데 민주주의가 100점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인데, 헝가리 사례 같은 경우 보면 2005년에 83%에서 현재 보시면 몇 퍼센트인가요? 한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0몇 퍼센트.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실제로는. 폴란드는 그보다는 약간 덜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그보다 덜한 이유는 이제 저겁니다. 헝가리가 이렇게 심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헝가리에 현재 집권하고 있는 피데스 정당이 개헌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개헌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버리거든요. 헌법을 바꾸고 또 헌법을 바꾸기 미안하니까 헌법을 계속해서 개정합니다. 개헌을 시행하는 거죠.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계속 저해하고 있고 미디어의 독립성을 계속해서 저해하고 있는 거, 바로 이제 이게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인데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은 떨어졌지만 그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퓰리즘이 득세를 했다 해서 그리고 이들이 집권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곧 떨어지는 건 아니다. 물론 뭐 약간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폴란드나 헝가리처럼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먼저 그런 걸 보여줍니다. 여기 슬로바키아 경우는 민주주의가 떨어졌던 이 시기는 사실상 민주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완전히 100% 동일한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 내션스 인 트랜지트에서 발표한 지수입니다. 이거는 폴란드 지수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민주주의 거버넌스가 떨어진 지수이고 나머지 지수를 보면 다 지수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이제 민주적 거버넌스 같은 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죠. 즉 삼권 분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떨어진 것은 여기 있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툭 떨어졌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권 분립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행정부가 권력을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사법부와 입법부는 이제 거의 신여로 전락하고 있고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그림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헝가리의 지수입니다. 헝가리 지수는 더 극적이죠. 제가 똑같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수 3까지만 나타내는데 헝가리는 사실상 지수 1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떨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와 헝가리가 떨어졌는데 폴란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못한 것은 이 법과 정의가 집권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의회 과반수 정도밖에 집권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바꿈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여러 독립성을 다 저해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헝가리 같은 경우는 얘가 개헌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바꿉니다. 특히 삼권 분립 같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체코슬로바키아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서 사실상 포퓰리즘이 집권하고 있고 민주주의 퇴행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퓰리즘 세력은 분명한데 이들이 집권한 다음에는 사실상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퓰리즘 세력이 집권했다고 해서 곧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체코입니다. 그다음에 슬로바키아도 역시 비슷하고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때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포퓰리즘 세력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민주주의가 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죠. 포퓰리즘 세력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거는 EIU에서 나타내는 민주주의 인덱스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폴란드와 헝가리 두 양국을 나타내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 떨어졌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떨어지고 있고 뭐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효율성, 뭐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뭐 시민자유 다 모든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그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포퓰리즘이 집권을 해서 민주주의가 퇴행했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뭔가라고 이제 살펴볼 때 그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이거든요. 경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정당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세우는 포퓰리즘 정당에 나서고 그 정당에 대해서 이제 뭐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반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준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인데 그게 맞나라고 볼 때는 살짝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기는 경제 침체가 돼서 포퓰리즘이 득세를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라는 공식이 있는데 실제로 헝가리 같은 경우 보면 약간 그게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경제 위기, 2009년에 유럽연합의 재정 위기, 그 뭐죠? 남유럽의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있었을 때 헝가리의 경제적인 그 타격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때 당시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마이너스 한 8%, 10% 정도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 침체가 직접적인 요인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 2008년, 2009년에 이 경제적인 그 여파가 2010년에서 완전히 강타를 했고 2010년도에 총선이 치러졌거든요. 총선이 치러진 다음에 이제 기존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이제 소위 피데스라는 정당이 완전히 이제 압승을 거두게 된다는 뭐 이런 걸 볼 때는 경제 침체가 이 소위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를 설명하는 한 요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폴란드는 이 기간 중에 오히려 경제가 성장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제가 이렇게 하락하면 포퓰리즘이 등장한다는 공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헝가리에는 적용이 되지만 실제로 폴란드에는 이게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오히려 이건 경제가 성장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 다른 요인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포퓰리즘 등장은 경제 침체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제 침체가 포퓰리즘 등장의 원인일 수도 있고 사실상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등장 자체가 민주주의 퇴행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사례를 보면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얘기입니다. 이때 2008년, 2009년에 이 헝가리에는 경제가 뚝 떨어졌고 바로 2010년도에 총선이 치러졌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폴란드는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이 등장했으니까 주로 경제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이거든요. 특히 실업률에 되게 민감을 한데 실제로는 보시면 폴란드하고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이 떨어졌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제 포퓰리즘이 등장했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폴란드는 이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난민하고 이민 문제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있었던 유럽 연합의 난민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 위기 때 근데 노조 집행위원회가 이제 그걸 결정하잖아요. 16만 5천 명인가요? 이거를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수용하라는 소위 쿼터제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폴란드, 헝가리는 이제 절대 반대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마 지금도 수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5년에 난민 위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등장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상 헝가리에서 2010년도에 피데스가 집권했을 때는 이런 그 난민 위기 문제가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2010년도에 헝가리에서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들어와서의 난민 문제나 이민 문제가 있었지 2010년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14년, 15년에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헝가리에서도 이 문제가 그때는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있었고 이민 난민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는 충분하게 포퓰리즘 등장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들 국가에서는 최소한. 근데 어떤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제 또 다른 요인을 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저런 거죠. 사실상 지금 부패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기성 정당들이 모두 다 부패에 연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정당들에 대한 부패 사태, 기성 정당들의 어떤 독직 사태 이런 것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막 언론을 통해서 막 발표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 침체 문제나 난민 위기가 실제로 포퓰리즘 등장의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 개별 국가 내에서 기성 정당들, 소위 민주계 정당들이라고 하는 정당들의 그 부패 그리고 그들의 무능력 이것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이제 틈타서 포퓰리즘이 득세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서 그걸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쨌든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민주주의 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견제와 균형에 대한 파괴입니다. 특히 이제 사법부 공격이 되게 심합니다. 뭐 어느 그 세력이나 마찬가지죠. 처음에 집권하면 맨 처음 공격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론위원회인가 미디어위원회 이런 걸 공격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 너무 심각하게 공격을 하죠. 양국 같은 경우는 보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소위 그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코트 패킹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었던 법관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 자기의 친정부 성향의 법관들을 다 임명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한 그 법관들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거든요. 헌법 자체에 보장돼 있단 말입니다. 70세. 근데 특히 이 저 헝가리의 피데스 같은 경우는 이 뭐 집권을 하자마자 헌법을 바꿔요. 맨 처음 헌법 바꾼 게 뭐냐면 법관의 퇴직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춰버려요. 헌법을 개정해버려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그러니까 사실상 법관들은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도 많고 특히 헌재 같은 경우는 나이 든 사람이 되게 많아요. 헌재 대법원장, 뭐 헌법재판소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다 이제 쫓아내버리는 거죠. 헌법에 따라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측근을 다 앉힙니다. 일단은 측근을 앉히면 그 자체 내에서도 또 그 법을 개정해서 일반 법관들을 다 갈아치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헌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법안의 위헌성을 심판하고 심사하잖아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심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심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찬성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격 대상이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대법원, 그 다음에 최고행정법원 이걸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는 게 첫 번째는 법관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법관들. 그래서 이걸 하고요. 그 공격하는데 그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당성이 뭐냐면 저 헌법재판소의 역다수제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의 비선출적인 정당성. 그러니까 저런 것이죠. 우리 정부는 사실상 의회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출한 국회에서 선출된 우리 정부다. 그러니까 총리 및 정부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근데 헌재나 일반 법원들은 누가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이걸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역다수제나 혹은 법원의 비선출적인 성격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옛날 사람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아주 그 기성 엘리트들을 위한 아주 독소 조항이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 일반 국민들의 의지는 우리를 뽑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의지대로 뽑힌 우리가 선출된 얘네들을 공격할 그런 당연한 뭐라고 하죠? 정당성이 있다. 이걸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부패한 엘리트 편이라는 레토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사법 개혁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선거를 사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 자체를 바꿔버리고 소위 뭐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조정하는 거 이런 등등 그리고 의회 규모를 대규모로 낮춰버리는 거 그리고 선관위 구성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법대로 선거가 치러지만 실제로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연합 선거관리 그 감독단인가요? 거기서 항상 내세우는 그 발표가 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자유선거가 맞다. 하지만 공정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선거가 치러지는 건 많은데 이 법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거 자체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미디어 공격과 도구와 미디어법 개정 그리고 방송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선정기구화시키는 것이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체코입니다. 체코의 바비시라는 사람은 이걸 하기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헝가리는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나 개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법을 바꾸는데 쉽거든요. 근데 체코나 슬로바키아는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 내각을 구성하고 있어서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하냐면 이런 미디어법을 뭐 새로 바꾸든지 방송위원회 구성법을 바꾸든지 이걸 안 하고 그냥 미디어를 다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들 다 통째로 사버리는 방법을 통하죠. 그러면 법을 바꾸지 않아도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퇴행을 제어할 수 있는 시민사회나 종교단체, 지식인 집단에 대한 아주 무자비한 공격을 막 가하는 것이죠. 이거는 소위 그 푸틴의 외국인 기관법 뭐 이런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죠. 시민사회가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돈을 조금이라도 보조 받는 거는 간첩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계속 똑같이 취합니다. 얘네들도. 그리고 그 유럽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기관이
내부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사법부도 넘어갔고 입법부는 뭐 자기 편이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동일시되니까 의회제 국가에서는. 그럼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긴 한데 대통령 권한이 사실상 없어요. 근데 또 문제는 이 권한이 없는 대통령마저도 자기네들의 충성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할 수 있는 건 사법부도 안 되고 입법부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미디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유럽연합밖에 없는데 과연 얘네가 할 수 있느냐는 그거죠.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는 얘네가 그 유럽연합 말을 100% 들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가입 조건이 되게 엄격하거든요. 민주주의에 대한 적용 조건이. 그거를 꼭 지켜야지만 얘네가 가입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2004년까지는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그거를 시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잘못하면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근데 2004년도에 가입한 다음에는 이제 조건 감독이 종료가 돼버렸죠. 더 이상 유럽연합이 얘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그 조약 7조가 있죠.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 정도 권리를 유예한다, 유보시킨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법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제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권고 정도 수준밖에 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직접적인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유럽연합이 어떤 국가를 실질적으로 제재하려고 한다면 이 사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위반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이 시도를 했었어요. 이 헝가리가 너무 심하니까 헝가리를 제재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 모아서 우리가 제재안을 마련하고 헝가리를 제재하자고 했는데 반대하는 국가가 있죠. 폴란드가 반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반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재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완화시켜서 어떤 식으로 제재하냐면 직접적으로 어떤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보조금을 주는 것을 이제 유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유럽연합 들어오는 보조금이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이들 경제에 비해서 규모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받지 못하면 이제 약간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도 유예를 했었고, 헝가리 유예했었고, 체코도 유예를 했었고, 슬로바키아는 아마 유예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기금을 주는 걸 유예를 하거나 그 금액을 이렇게 계속해서 잘라놓는 거죠. 뭐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그래서 유럽연합은 개별 국가를 경고하기도 하고 권고하고 대화하고 기금을 유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게 오히려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볼 유럽 회의주의하고 약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 퍼퓰리즘 정권이 그걸 내세우는 거죠. 우리는 정말 법대로 했는데 유럽연합이 우리를 너무 못 살게 하고 우리 악마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시민들이 뽑아준 우리를 너무 못 살게 하고 있어. 그래서 유럽연합이 실제로는 사실상 걔네가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시작이 되는 것이 유럽 회의주의가 뭐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유럽 회의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의주의라고 그러면 유럽연합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한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식의 뭐 브렉시트 같은 그런 유럽 회의주의는 사실상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이들 국가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폴란드 헝가리 포퓰리즘 등장, 민주주의 퇴행, 유럽 회의주의 간에 서로 인과관계가 있나? 뭐 이걸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등장, 이것이 맞아?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면 민주주의가 퇴행해서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그 포퓰리즘 때문에 유럽 회의주의가 생긴 거 아닌가? 뭐 이런 게서 이걸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보면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퇴행이 없듯이 포퓰리즘과 유럽 회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과 유럽 회의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떨어져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결합이 돼서 진행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퓰리즘도 실제로는 우리가 포퓰리즘 민주주의 퇴행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 그리고 이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폴란드, 헝가리는 유럽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땐 유럽연합의 긍정적인 비율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헝가리는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반면에 유럽연합에 대해서 그렇게 말은 되게 많이 이게 친한 척은 하지만 오히려 유럽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서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관계가 없다 그런 거죠. 실제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연합을 굉장히 지지하지만 정부는 유럽연합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제 체코나 슬로바키아는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뭐 A이기 때문에 B다 이런 관계성은 없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이제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게
4개국에서 등장한 포퓰리즘은 기성정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엘리트 부패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게 무슨 뭐 이데올로기가 있는 건 아니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유럽 회의주의는 반글로벌화 그리고 유럽연합의 통합 노선과 일부 정책에 대한 반대이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수준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 포퓰리즘이 제시하는 간단한 방법을 선호한다. 그럼 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복잡한 도식 뭐 이거 필요 없고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런 겁니다, 여러분. 그 이들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총선을 치를 때마다 기성 정당들은 아주 복잡한 도식을 내놔요.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되고, 뭐 재정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되고, 통화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되고, 환율 정책은 이렇게, 유럽연합 관계 뭐 이런 식의 복잡한 방법을 내놓거든요. 근데 포퓰리즘 정당은 전혀 그런 방법을 내놓지 않아요. 숫자는 필요 없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해봤으니까. 간단해. 돈을 주면 돼. 뭐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의 그러한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사실상 지지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층이 굉장히 극빈층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거를 개별 국가 조사해 봤더니 오히려 고소득층이 포퓰리즘을 지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경도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심과 지지자 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없다는 얘기죠. 포퓰리즘에 대해서. 그때마다 지지하지만 기존 정당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은 것뿐이지 포퓰리즘 자체가 좋아서 지지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V4는 중도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유권자들이. 그래서 포퓰리즘에 대한 충성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 됐고요. 그리고 기성 정당 그리고 기성 엘리트들이 부패에 대한 척결 의지를 드러내고 실제로 행동을 한다면 사실상 중도주의 유권자들은 다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물결은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유럽연합의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단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찬성하고 이건 반대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국민들은 유럽연합의 지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폴렉시트나 뭐 헝가리의 뭐 유럽연합 탈퇴 이거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이 정당들도 유럽 거부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좋아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그때마다 이걸 보여주는 형태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체코 같은 경우는 유럽회의주의가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게 사회를 구획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집권을 하고 있었던 아노 정당이나 이런 정당들도 유럽회의주의에 전혀 기반하지 않고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어떤 레토릭도 내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체코 사람들의 유럽연합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아서 영국 다음에는 체코가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연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첵스티는 결코 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슬로바키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약간 유럽연합에서 반대 이미지로 돌아선 뿐이지 실제로는 4개국 중에서 유럽연합과 가장 많이 통합되어 있는 국가이거든요. 따라서 슬로바키아 유럽연합 탈퇴 이거는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헝가리도 가능성 없고 체코는 더 없고 슬로바키아는 완전히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사이의 인과성은 없고 세 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놀고 실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 네 개국을 최근에 들어와서 유럽연합에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네 개국은 유럽연합에 있어서 앙팡 테러블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집권하고 있는 이유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 강도도 달라서 실제로는 이들을 모두 다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유럽회의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진규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동부 유럽의 경우를 들어서 특히 이제 헝가리를 중심으로 뭐 내생적, 외생적 퇴행 요인들을 분석하시고 또 향후 미래 예측을 또 해주셔서 저희가 이야기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정의도 표현하시고 잘 정리하셨는데 정작 본인이 그 이렇게 발표 시간을 안 지켜주시고 그러시면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퇴행 같은 것은 아닐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예, 그 남은 두 분 교수님도 이렇게 시간 또 촉박하시고 그런데 이 민주주의 퇴행하지 않도록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제가 조금 농담을 좀 드렸고요. 네, 일단 시간이 남으면 또
토론이 가능하면 일부에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종합 토론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2009년에 아마 슬로바키아가 유로존에 가입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바키아가 유로존 가입을 통해서 어떤 그 경제적 비용과 편익이 있는지 아마 나머지 신흥 해운 국가들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원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발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자료 공유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 슬로바키아가 유로존 가입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좀 보고 싶어서 이 유로존 가입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내용을 했는데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의사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연구하시는데 참고적인 내용으로만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서론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어찌됐든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가 EU라는 높은 경제 수준의 국가들과 경제적인 통합을 목표로 추진한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이게 원하는 것만큼의 경제적인 성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컸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 향후 이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EU의 가입과 유로화와의 이제 통합을 이루기는 그 기간 간에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인 EU 가입이라는 그 측면은 경제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다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전문가들께서 좀 다뤄주시기로 하고 저는 경제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유로화를 도입해서 나타나는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EU 가입에서부터 유로화와 통합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와 그 다음에 유로화를 도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나누어서 어떤 차이들이 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EU 가입을 할 때 경제적으로 이제 꺼내놓는 기준은 EU 측에서 꺼내놓는 기준은 크게 보면 이제 물가, 재정 문제, 금리 문제, 환율 문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슬로바키아는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좀 모자랐고 특히나 이 유로화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기준들을 수용해서 경제적인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매우 궁금했죠. 그래서 우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기준 중에 첫 번째 이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죠. 이걸 가지고 본다면 그 EU의 기준은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계 회원국 평균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 이렇게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의 초반기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률의 현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도 이 분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하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높을 때는 3000%까지도 나타났는데 그거에 비하면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매우 어떻게 보면 안정화된 모습을 보일 정도로 높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또
EU와 비교해서 봤을 때 그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들의 경제가 탄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들은 뭐 슬로바키아 정부가 스스로 노력한 것도 있지만 EU의 이제 적극적인 경제적인 원조라든지 아니면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이뤘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가 이제 다른 국가와 대비해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산업적인 부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핵심적인 몇 가지 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제를 안정화 형태로 이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율이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율과 이제 환율도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규모가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유럽 연합에서 꺼내놓는 이 환율 변동폭을 상상을 해서 봤을 때 사실 경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환율 변동폭은 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봤지만 생각보다는 그다지 크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상당수의 전문가들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빠르게 자유변동 환율제로 이제 개선을 해서 전환을 해서 시장에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그 환율의 안정화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처음에 유로화와 통합을 할 때 과연 슬로바키아의 코로나 환율을 얼마로 설정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던 그 초기 단계가 1유로에 대략해서 한 38.450 이렇게 나오는 이 코로나 환율이었는데 요게 3년 만에 거의 탈코로나가 떨어질 정도로 환율이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그다음에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그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도 그렇게 됐지만 우선은 그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이 시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 골고루 발전을 하지 못했고 발전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환율의 변동폭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산업들, 예를 들면 농업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율도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기준들 중에서 가장 문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적자의 문제였었는데요. 기준은 재정 적자가 경상 GDP의 3% 이내고 정부 부채 잔액이 경상 GDP의 60% 이내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그 계획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아, 계획경제 시대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제를 국가가 전부 다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과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산업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상당 부분 국가의 보조금에 의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정 적자라는 부분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시키는 게 EU하고의 통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경제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었던 연금이나 의료, 교육, 그리고 실업에 관련된 국가의 보조금의 내용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시장 경제에 적합하게 빠르게 구조적으로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시스템에 맞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어서 상당히 논의도 많았고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제라는 EU 통합이 있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는 뭐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실시를 했고 이 부분에서 많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혁이 잘 진행돼서 빠른 속도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렇지 못했던 적도 분명히 존재를 했지만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구조 개혁을 이룩해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에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크게 이탈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정책의 일관성이 그래도 꾸준하게 지켜진 결과가 지금과 같은 빠른 시일 내에 재정 적자의 폭을 기준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선은 이 부분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 시장 상황과 규제의 형태를 개선했다라는 점이 매우 크게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혁신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다른 그 비슷한 형태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노동의 질이라든지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국가로서 지난 20년의 세월에 있어서의 투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슬로바키아는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EU라는 이러한 경쟁력 강한 지역과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이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노동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서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EU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비용은 좀 싼 편이죠. 이게 경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개혁과 정책의 일관성이 추진되어진 이 덕택에 이 재정 적자의 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룩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러한 결과 이제 2009년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슬로바키아는 EU의 경제적인 통합의 실질적인 목표인 유로화를 그 슬로바키아 통화인 코로나와 이제 교체를 해서 실질적인 유럽 경제의 실질적인 일원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초창기에도 이러한 날짜를 설정해 놓고 추진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슬로바키아가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 기간 안에 슬로바키아가 자신들과 EU 간에 있어서 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일정을 손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는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방금 발표해 주신 김신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폴란드나 아니면 헝가리 같은 국가가 훨씬 더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였지 슬로바키아가 그 기준에 있어서의 날짜를 거의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뭐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들이 말했던 이 기준들을 지키기 위해서 슬로바키아는 한 번도 뒤로 후진을 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수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선 정책적인 실기라는 측면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책적인 실현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물론 이제 그 결과 이제 이 논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뭐 농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비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뒤처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과를 따지다 보니까 그 성과가 나타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반적인 다른 결과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그 성과라고 나타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유통산업, 그 다음에 이제 유통산업도 있지만 이제 유통산업 중에서도 특히나 식물 경제나 아니면 소비자 물품을 운영하는 그러한 소매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성공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감춰져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점을 맞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로화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어떠한 형태가 되느냐. 물론 요것들을 이제 그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GNI, 국민 총소득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민 총소득은 2004년도 이후에 가입하면서부터도 쭉 성장을 했지만 2009년도 유로화를 들어오면서부터도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인 게 보시면 98년도 보면 EU 평균의 한 52%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2009년도 이후부터 빠르게 성장해서 기준점은 이제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되지만 거의 80%를 넘을 정도로 어, 소득이 증가를 해서 3만 5천 달러를 3만 5천 불을 이제 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느냐.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몇몇 핵심적인 산업을 통해서만 이렇게 소득 증가를 갖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만 갖고도 이제 좀 불충분한 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문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측면들이 다양한 제도 변경이나 아니면 노동자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게 총요소 생산성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총요소 생산성은 어떤 특정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있어서 나타나는 총요소 생산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슬로바키아의 이러한 경제 성과를 봤을 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꽤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도표에서도 나타나다시피 GDP 성장률 물론 안 좋았을 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2020년도에는 좀 마이너스를 보이기는 했지만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EU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성장세를 보였고 때로는 EU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줬고 물론 이제 등락에 있어서의 문제는 존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다른 부분보다도 총요소 생산성 성장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요인들 중에 실질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의 상당 부분은 거의 대부분 유럽연합의 기존 회원국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점으로 해서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에 다른 뭐 대표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이 이런 동북아 국가들마저도 슬로바키아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유럽 회원국에 비해서 노동의 질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은 낮고 또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고 교통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접근성을 갖고 있어서 이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단순하게 서쪽 지역의 유럽 지역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동쪽 지역의 새로운 유럽 지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전형적인 지리적인 입지도 함께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서 써 있는 대로
기본적으로 초창기는 거의 대부분 브라운 투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슬로바키아의 경제 성장과 EU의 가입과 유로화의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브라운 투자에서 이제 그린 투자로 변경이 거의 대부분 됐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직접 투자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도표에서도 나타나다시피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유입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GDP 대비 일정 부분 수준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의 잠재력을 수년간 계속해서 축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인들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의 유인 요인 중에 또 하나의 핵심은 지금 거의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도 이러한 그 세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는데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단일세율 19%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투명하게 이 세율이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얼마만큼 유지를 시키느냐가 결국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국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커다란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데 거의 이러한 세제 개혁을 이끌어내는 게 기존에는 전무후무할 정도의 그러한 그 파급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제도적 그다음에 구조적 이런 개혁에 대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그 일관성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상대방에게 상당한 시장의 신뢰로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임금이나 아니면 질이 교통적인 문제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증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실현이 명확하다. 이 부분이 크게 작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실업률의 하락이죠.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졌던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기에는 유럽연합과 비교해서 본다면 굉장히 큰 괴리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로화를 도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급속하게 그 갭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금 2020년대를 넘어서는 유럽 평균이나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론 산업 부분으로 보면 문제점이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나 아니면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크다라는 것.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에 있어서도 서쪽과 동쪽 간에 있어서의 경제력인 차이나 지역적인 경제 차이.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 간의 도농 간에 있어서의 차이. 이건 아직까지도 사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슬로바키아의 많은 이런 경제적인 성과나 아니면 성과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시금 되돌이표처럼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심이나 아니면 의구심들을 많이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 간과해야 돼서는 안 될 문제가 시장 경제를 시작한 지 30년밖에 안 됐다라는 이 점은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미 가입한 EU나 아니면 미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은 200년, 300년 이상의 굉장히 오래된 시장의 경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 대략해서 70여 년 동안의 그 사회주의 경제라는 그러한 공백 기간이 존재를 하지만 그 공백 기간을 생각해서 보더라도 아직까지 시장 경제의 안착화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 시대 때 슬로바키아가 같은 국가였던 체코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공업화 부분은 좀 더뎠던 국가를 고려해서 본다면
이 정도 나타나는 것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새로운 일자리가 많아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들은 노동자에 있어서의 삶이나 아니면 이 작업장에 있어서의 노동의 환경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의 문제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 자체에서는 채용이나 해고 절차를 다른 선진화된 시장 경제 국가처럼 좀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산업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금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노동시장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간극들을 얼마만큼 빠르게 줄여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제적인 성과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여를 무엇이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정부의 노력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기업 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노력,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EU가 지원하고 있었던 이 구조자금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리고 이 구조자금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은 단순하게 자금 지원이라는 이런 화폐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제도적이거나 구조적인 측면을 같이 요구를 하고 또 이것을 관리, 감독,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같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구조자금이 가지고 있는 화폐적인 능력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 자금이 또 하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슬로바키아에서는 이 자금을 통해서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27년까지 128억 유로를 더 받기로 지금 결정이 나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나 아니면은 국가 내부의 이제 영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국가들도 다 하고는 있지만 슬로바키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을 시킨과 동시에 이룩하는 것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녹색 경제,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사회 공정성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같이 공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어, 유럽에 있어서의 가입 기준을 넘어서 EU 경제에 굉장히 빠르게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이건 경제적인 문제로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함께 동반되어야지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슬로바키아 자체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스스로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생각은 EU에 가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회가 열린 것이고 문제는 본인들이 어떤 의사와 결정적인 정책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활용하는가의 문제인데 목표의 방향은 정부 쪽이나 국민 쪽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EU 가입 이후에 등장했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친 유럽적인 성향을 떴고 또 유럽과의 통합이라는 이 목표에 있어서의 거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전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슬로바키아는 자체적으로 EU 내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지키면서 새롭게
새롭게 변모해 나갈 이후에 걸맞는 슬로바키아의 새로운 위상 정립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 전략적인 반대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아까 김신규 박사님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2015년도에 있었던 그 난민, EU의 난민 대회 문제 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를 표현을 했던 국가가 슬로바키아였고, 물론 그때 그 여자 총리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리나, 예, 그분이 이제 2년만 하다가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 때문에 총리를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다시 로베르토 피코 정부가 들어서는 이런 계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2011년도 피그 사태 때 유럽에서 만들려고 했던 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 이 설립에서도 반대를 했다라고만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에 대한 그 공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반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의 이러한 슬로바키아의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유럽연합 내에 존재하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목소리가 적은 국가들을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이러한 역할을 슬로바키아가 자처를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총리가 이베타 라디초바 총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총리들만 이렇게 제가 쭉 써놨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슬로바키아에 있어서 EU하고의 같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은 크게 변화될 그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슬로바키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데 좀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 동방 파트너십이나 아니면 유럽 근린 정책처럼 훨씬 더 유럽 연합의 북쪽으로의 이제 확대 부분에 있어서 슬로바키아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 진보나 아니면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한 뭐 서비스의 확대, 위기 관리 확대 뭐 이런 것들이기는 한데 결국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개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그 근본적인 향상시키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더욱더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에 있어서의 안정화, 지속적인 성장,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슬로바키아는 자신들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함께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는 외국 간섭에 관한 특별위원회 요 설립.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정부나 아니면 국가 개별 정부나 아니면 EU 전체 차원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절 동안에 있어서의 슬로바키아의 노력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의 개선이나 성과의 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EU하고에 있어서의 형태는 EU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슬로바키아는 EU하고도 똑같은 차원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성과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하게 그렇지만 더 얻어낼 수 있는 성과가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비용은 감내할 그 자세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이 비용과 편익을 좀 말씀을 드리려는 생각에 처음에는 했지만
문제는 이제 찾아보니까 자료들이 성과 부분은 많지만 이제 비용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균형을 맞추기는 좀 쉽지 않았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슬로바키아의 유로존 가입이 이제 중동부 유럽 국가들한테 특히 이제 신흥 EU 회원국들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유로존 가입의 그 전환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슬로바키아 정부가 교육, 연구, 개발, 혁신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이제 안정적인 경제 수렴을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국가들에게 타산지석에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는 이철원 교수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EU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중동부 유럽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 정책의 하나로서 이제 동쪽으로 가는 중동부 유럽 경향이 좀 있었고요. 이에 맞물려 또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는 이제 중국의 경우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자기들의 어떤 그 위력 위세를 이제 펼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진하는 중국과 동진하는 중동부 유럽 이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와 딜레마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 폴란드를 중심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원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주의 깊게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철원입니다. 우선 이 동유럽 발칸 연구소하고 한국 중동부 유럽 학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런 의미 깊은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걸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발표하신 김신구 교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하신 김상원 교수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김신규 교수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좀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너무나들 준비들을 열심히 하시고 발표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자세히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준비한 거는 한 시작하기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좀 플러스되는 몇 가지 사항 더 설명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 김신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PPT 자료도 사실은 제가 특별히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우리 이 전체 2024 여름 학술대 이렇게 전체 발표 이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보면서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고 그 내용 중에 어떤 건 어떻고 이런 아이디어 회의를 그야말로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줄 알고 특별히 PPT 발표문을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서 좀 난감한데 일단은 보내주신 발표문을 그동안 사용 안 해서 익숙치 않은 노트북에서 지금 띄워가지고 한번 공유를 하고 그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발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번 공유를 제가 해볼 텐데 혹시 안 되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하단 보면 공유라고 그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요?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공유를 눌렀는데 이게 멈춰 있습니다. 혹시 제 말씀 들리시나요?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할까요? 예, 그래 주시면 제가 이 노트북에서 지금 파일을 공유를 했는데 네. 제가 일단 공유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음, 그러면 그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잠시만요. 화면이 사라져가지고 네. 제가 지금 공유를 했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보이세요? 저는 보입니다. 웹엑스 미팅의 문제점이 보고가 돼서 예,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제가 저는 화면을 볼 수 없는데 그냥 제 말씀 들리시면 그냥 참여하신 분들은 공유 화면을 보시고 네. 저는 예, 제가 좀 갖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이 전체 주제가 그 중동부 유럽의 유럽 통합의 작용과 반작용, 특히 작년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유럽 통합의 성과였으면 금년 프로젝트는 좀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뭔가 살펴보니까 유럽 페이주의가 만연했고 또 중동부 유럽 경제가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시절에 어떤 대외 정책의 전환이 있었고 그 대외 정책의 전환의 지금의 현 주소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서 유럽 통합 한계 극복을 위한 중동부 유럽의 동방 정책과 이 동방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던 그 대중국 정책, 그 당시에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이 중동부 유럽에 닿았기 때문에 그 1대1로의 확장과 중동부 유럽의 동방 정책의 이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중동부 유럽의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어떤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내용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작하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이 시작하기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가 보는 이 중동부 유럽이 구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체제 전환을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서방 시장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거고 이 편입을 위해서는 뭔가 가시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시적인 목표를 EU 가입으로 뒀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그 앞에 그 슬로바키아의 사례처럼 이 EU 가입 혹은 유로존 가입 이런 것들이 결국 서유럽의 선진국처럼 자국의 경제와 소득 수준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EU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네, EU 가입 이후에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는 거의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도 성장기를 구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후반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0년대 초반에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한 유로존 재정위기가 중반까지 이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이런 시장 경제의 아주 냉혹한 시스템을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동안 서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아주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경제 개혁이나 경제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이제 되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다시 시선을 그동안 서쪽으로만 두고 있던 시선을 동쪽으로 시야를 좀 바꿔서 이제 유럽 통합, 유럽에 대한 의존도 심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동방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 뭐 우리 보통 BRI,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BRI의 최종 목적지가 전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서유럽이다 보니 유럽 시장을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지점이 이 중동부 유럽일 수밖에 없어서, 이 중동부 유럽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당시에 중동부 유럽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U의 회의주의가 급부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서유럽 의존도에 대한 재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중동부 유럽의 각국들이 거의 헝가리를 중심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비세그라드 4국이 거의 비슷하게 2012년을 전후로 해서 동방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고, 이런 동방 정책과 함께 중국의 BRI 확대가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방 정책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서유럽 의존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CIS, 중앙아시아 등 이런 동쪽 국가와의 경제 협력 강화 정책을 입안을 한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잘 아시는 것처럼 헝가리의 동방 정책, 오프닝 투 더 이스트라는 정책입니다. 이게 헝가리가 2011년 이후에 이 정책을 천명해서 이제 전격 시행을 했는데, 헝가리의 대규모 기업이 주로 그 전까지 뭐 외국 자본 소유인 대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특히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헝가리에 들어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금융 기업들이 서유럽 아니면 서방의 금융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2009년에 맞다 보니 일단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그러니까 대출을 회수를 하는 디레버리징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부터 자금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에 살펴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 선상에 올랐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헝가리였고, 헝가리는 그 당시 재정 적자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정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헝가리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해서 결국 헝가리는 경제 위기를 맞게 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헝가리의 수출입이 EU의 수출입과 연계된 생산 구조를 또 유지하고 있고, EU 경제가 나빠지면 헝가리 경제도 나빠지고,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타파해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 헝가리가 추진한 것이 이제 말씀드린 동방 정책, 오프닝 투 더 이스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1대1로 사업 중에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철도 인프라 현대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또 적극 추진하게 되고, 아직까지도 헝가리가 친러 성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연간 1, 2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이 원고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유럽 통합 심화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한 동방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2010년대에 국한되는 내용이고 2010년대에 주로 추진된 내용이어서 너무 좀 올드데이트되고 조금 오래된 이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 동방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이 중동부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정책에 그 이후에 최근까지 어떤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전망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뭐 이 헝가리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EU 회원국 중에서는 헝가리, 그다음에 비회원국 중에서는 세르비아가 중국과 경제 협력을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이 두 개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좀 많이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대중국 정책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또 이 중동부 유럽의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대한 개요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이 중동부 유럽의 전반적인 대중국 정책, 그다음에 이 중동부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폴란드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대중국 정책, 폴란드의 대중국 정책이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대중국 정책의 방향성을 좀 전망하는 걸로 제 원고를 꾸며봤습니다. 제 원고의 내용은 대충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 요점들만 좀 이렇게 보면서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중동부 유럽에서의 중국 1대1로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는데 2012년에 이 중동부 유럽 16개국과 이른바 16+1 협력체를 설립을 하고 이 16+1의 이제 를 통해서 중국이 중동부 유럽에서 1대1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상으로는 이제 그리스 항만 개발을 통해서 지중해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발칸 지역으로부터 북부 발트해까지 연안까지 이제 이 중동부 유럽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육상 프로젝트와 해상 프로젝트의 접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중동부 유럽의 BRI 1대1로 사업의 가장 핵심 프로젝트가 남쪽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와 북쪽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되고 있고 이 건설은 지금 EU 회원국인 헝가리 이외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다 이미 완공되어 있는 상태고 헝가리 부분만 지금 건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로 그 개요를 살펴보고 그러면 최근에 이 중동부 유럽의 대중국 정책의 전반적인 대중국 정책은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2017년에 이런 16+1 중심으로 한 중동부 유럽에서의 이 대중국 협력은 거의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는데요. 역대급으로 양적, 질적으로 풍부하게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가 추가로 참여하게 돼서 16+1이 17+1까지 확대가 되는데, 이렇게 막 확대 일로에 있던 이 1대1로 사업이 2017년 이후에 조금 침체기를 겪고 이제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비교적 최근이지만 대만 문제를 가지고 리투아니아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강압의 시범 케이스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리투아니아가 당하는 모습을 본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이 이제 이 17+1이죠. 17+1을 탈퇴함으로써 17+1이 14+1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중국과 좀 협조적인 예를 들면 헝가리, 세르비아 뭐 약간 중간쯤이지만 폴란드를 포함한 좀 우호적으로 간주되는 일부 국가들과 좀 적극적으로 하고
리투아니아,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반중 성향이 좀 심한 국가에 대해서 중국은 좀 경제적 제재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좀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중국은 경제 협력에 관심이 있고 이제 자국 내부 정책이나 인권 침해 비판을 하지 않는 국가는 이제 파트너로 간주를 하는데, 그런 국가에 크로아티아, 헝가리,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EU 회원국은 크로아티아, 헝가리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국의 이런 나라들은 왜 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냐면, 자국의 외교 정책 다변화의 일환으로서 중국과의 협력도 하나의 카드다라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는 의지를 자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14+1 이니셔티브에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의 주요 대상이 이제 그 대중국 제재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발의 중인 그 EU 차원의 그 경제적 강함이라든가 EU 시장 보호를 이게 EU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EU 회원국이나 아니면 유럽 차원에서 좀 반대해 달라라는 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헝가리,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한테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U의 대중국 정책의 강화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중국 정책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거를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반대하는 계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 최근에 이 중동부 유럽에서의 대중국 정책은 이렇게 진영이 두 진영으로 갈려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까지가 현재 현황이고요. 그러면 폴란드는 어떤 입장이냐? 폴란드가 아무래도 중동부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이고, 헝가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유일하게 EU 회원국 중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를 계속 선언하고 있고, 또 중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를 하고, 최근엔 우리나라의 뭐 SK온 같은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1, 2대 배터리 업체가 헝가리에 투자를 하는 등 중국으로부터 많은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폴란드는 약간 좀 중간적인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폴란드는 현재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원래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크게 기대하고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폴란드는 그래서 초기 중국 1대1로 사업에서 폴란드의 역할은 아주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폴란드 로치하고 중국 청두 간 화물철도 개통이라든가 바르샤바하고 스조우 간 화물철도 개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한 폴란드 그단스크와 중국 상하이 연결 직항 해운 컨테이너 서비스도 연결되고 하면서 상당히 기대가 높았죠. 그리고 많이 어떤 초기에서 중국의 유럽 진출 거점에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는 게 폴란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 투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기대를 했는데, 이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입은 크게 늘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가 돼서 처음에 생각했던 기대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난 거죠, 그동안. 그리고 이런 교역도 교역이지만 뒤에 폴란드의 중국과의 직접 투자 추이를 보시면, 폴란드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에 있어서 폴란드가 가장 크게 기대를 가졌던 게 이제 중국의 대폴란드 직접 투자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대독일 직접 투자의 약 1.4%의 2021년 말 누적 기준으로 불과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중국의 폴란드에 대한 기대가 이제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실망감으로 연결이 돼서 현재 폴란드는 중국에 대해서 다소 관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1 출범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폴란드는 이제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반러 감정이 가장 강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가 관건이었는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좀 폴란드가 기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니까 폴란드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 이런 이 뒤에 아마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그런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대중 정서가 되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결국 아직까지도 폴란드는 중국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거나 적대시하는 데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가 보는 중국은 거대 시장이고 앞으로 미래의 폴란드의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폴란드는 주도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뭐 EU 차원의 새로운 제안 이런 걸 하지도 않고 EU가 제안하는 걸 그냥 조용히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찬성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반중 노선을 채택하지 않지만 뭐 중국과의 이 협력 카드를 EU 내 폴란드의 영향력 확대, 대외관계의 다각화 등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대중국 인식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게 그림 3하고 그림 4인데 그림 3은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2018년하고 2022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그림 4도 중동부 유럽의 대중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2018년하고 2022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2017년부터 조금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만큼 악화되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입장 이 이제 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꿔놓은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변화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기회가 14+1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4+1의 틀에서 이 중국과의 협력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참가국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소수에 불과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폴란드를 대체해서 그 중심에서는 이제 헝가리,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이 정도가 이제 중국은 이 중동부 유럽에서의 1대1로 사업의 핵심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는 초기에 중추적인 협력 국가였지만 그리고 실망을 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정도 선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도 최근에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법과정의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득표에 실패했고 그동안 오랫동안 집권했었는데 이런 친 EU 성향의 이제 야당 연합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지가 좀 됐는데 이런 신정부 출범 이후에 좀 폴란드의 대중국 전략 기조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친러시아, 친유럽 성향이 좀 강한 친정부 새로운 연합 정부 연합 내각이다 보니까 다수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폴란드 경제에서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무역 상대국이라는 그런 입장에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폴란드에 있는 전문가들이 저희가 23년
6월 22일 정도에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조사를 할 때 좀 면담을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대중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 전에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 야당과 서로 교류한 측면이 있어서 좀 다소의 변화는 있겠지만 소폭의 변화는 가능하지만 극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폴란드는 좀 다소 방관적이지만 이 EU와의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카드로 중국을 여전히 활용할 의지가 있고 중국에 적대하지는 않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은 큰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제가 오늘 뭐 제가 설명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두서없이 발표 PPT도 특별히 만들지 못했고 또 이 자료 공유도 좀 많이 헤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웅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겸손하게 예, 그렇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지금 준비하신 자료나 데이터가 굉장히 매우 유효하고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하간에 저희들은 주로 이제 뭐 동유럽, 중동부 유럽의 뭐 인문학 베이스의 공부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주류이다 보니까 이 사회과학 쪽에 특히 경제나 뭐 대외관계, 국제관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새롭고 굉장히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예정한 시간보다 조금 많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 일부 토론 세 분 이렇게 마치고 2부로 갈까 했는데 그냥 시간도 많이 지금 세시고 해서 일단 먼저 발표하시는 분들 내용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제 전체 토론으로 좀 가름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시 59분인데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 쉬시고 2부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조금 뭐 가서 볼일 조금 보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3시 10분부터 김신규 교수님께서 2부 사회를 맡아서 이하영 교수님, 김철민 교수님, 송병준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의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